미국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비용을 미국이 내지 않는다면, 누군가 다른 나라가 대신 계산서를 받아든다면, 오늘 그 충격적인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 손님이 주문을 하고 계산은 여러분한테 시킨다면 말도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국제 정치에서 그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꺼내든 카드, 바로 전쟁 비용 외주화 전략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사우디와 UAE가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2024년 기준 미국의 국방 예산은 약 8,86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이 넘습니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 1위에서 10위까지 나라들을 다 합쳐도 미국 혼자 쓰는 돈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돈을 미국 혼자 감당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군사비 외주화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사비 외주화란 자국의 안보 비용을 동맹국이나 보호 대상 국가에게 전가하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네가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의 핵심 외교 철학입니다. 1기 때부터 나왔고 2기에서 훨씬 더 노골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중동인 걸까요? 거기에는 아주 치밀한 경제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동으로 가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석유로 쌓은 어마어마한 부,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보호 없이는 안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2019년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세계 석유 공급의 5%가 하루아침에 끊겼습니다. 사우디는 그 순간 미국이 얼마나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사우디와 UAE는 이미 엄청난 돈을 미국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매년 미국산 무기를 수십조 원어치 사들입니다. 2017년 트럼프 1기 때 체결된 무기 거래만 1,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이었습니다. UAE도 마찬가지입니다. F-35 전투기 구매 협상만 해도 수십조 원 규모였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게 아직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무기 구매를 넘어서 직접적인 전쟁 비용까지 분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누군가가 일은 다 시키면서 성과는 자기가 챙기는 상황.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딱 그 느낌일 겁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는 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석유 공급망 보호, 이란 견제, 이스라엘 방어. 이게 순수하게 사우디를 위한 건지 미국을 위한 건지 사실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떤 논리로 이 청구서를 들이미는 걸까요? 그 논리 구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세계 경찰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2025년 재취임 후 중동 순방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십 년간 수조 달러를 썼다. 이제 혜택을 받는 나라들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 훨씬 복잡한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안보 공공재 딜레마입니다. 안보 공공재 딜레마란 안보라는 서비스가 공공재처럼 작동할 때 비용은 내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돈 안 내도 옆집이 방범 시스템 설치하면 나도 안전해지는 것처럼 미국이 중동을 지켜주면 그 혜택을 주변국 모두가 누린다는 거죠. 트럼프는 이 구조를 이용해서 직접 비용 청구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비교가 하나 있습니다. NATO를 보세요. 나토는 회원국이 GDP의 2%를 국방비로 써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나토 32개 회원국 중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는 절반도 안 됩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1.5% 수준에 머물렀고 그나마 최근에야 2%를 달성했습니다. 트럼프는 나토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전략을 중동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중동에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없다는 게 다른 점이고 그래서 더 노골적인 압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사우디와 UAE는 왜 이 게임에 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 생각보다 훨씬 구조적입니다. 경제학에는 록인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록인 효과란 특정 시스템이나 관계에 너무 깊이 엮여서 빠져나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상황을 말합니다. 스마트폰 생태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 쓰다가 안드로이드로 바꾸려면 연락처, 사진, 앱 구매 내역 모든 걸 새로 세팅해야 하잖아요. 그 귀찮음 때문에 계속 아이폰을 쓰게 되는 것처럼 사우디와 UAE는 미국 군사 시스템에 완전히 록인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사우디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미국산 F-15입니다. 방공 시스템도 미국산 패트리엇입니다. 군사훈련 프로그램도 미국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이 무기들의 부품 공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 지원이 모두 끊깁니다.
수십조 원짜리 무기가 코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 이게 트럼프가 활용하는 레버리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볼게요. 한국도 비슷한 구조 안에 있습니다. 한국은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냅니다. 2026년 기준 협상 중인 금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우리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중동 산유국도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 전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우디에서 벌어지는 일이 남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우디와 UAE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고 있고 앞으로 얼마를 더 낼까요? 그 숫자가 놀랍습니다. 자, 숫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5년 5월 트럼프의 중동 순방 결과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거래 패키지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820조 원입니다. UAE는 1조 4천억 달러, 약 19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게 다 한꺼번에 나오는 돈은 아닙니다. 10년에 걸친 계획이고 무기 구매, 인프라 투자,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규모 자체가 충격적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국의 GDP가 약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UAE가 약속한 대미 투자 1조 4천억 달러는 한국 GDP의 8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UAE 인구가 약 1,000만 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왜 UAE는 이 돈을 내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안 내는 것보다 내는 게 더 이기기 때문입니다. UAE의 국부펀드 아부다비 투자청 ADIA는 운용 자산이 약 1조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기술 기업, 부동산, 금융에 투자함으로써 미국 경제와 이해관계를 공유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UAE가 단순한 청구서 납부자가 아니라 경제적 파트너가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걸 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기엔 강압적인 청구서지만 어쨌든 양쪽 다 뭔가를 얻어가는 구조로 포장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게임에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란이라는 카드입니다. 이란 이야기를 빼면 중동 경제안보 이야기는 반쪽짜리입니다. 이란은 사우디와 UAE에게 가장 직접적인 안보 위협입니다. 2019년 드론 공격, 예멘 후티 반군 지원, 페르시아만 유조선 납포 시도. 이 모든 사건 뒤에 이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만이 이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이 화물차 기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전국을 누비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하루아침에 30% 급등한다면 실제로 2019년 사우디 아람코 공격 때 유가가 하루 만에 15% 폭등했습니다. 화물차 기사분들은 그날 기름값 고지서를 받아들고 식은땀을 흘리셨을 겁니다. 중동의 안보가 무너지면 그 충격이 한국의 화물차 기사에게도 마트에서 장 보는 주부에게도 즉각 전달됩니다. 이게 중동 안보가 우리 일상과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트럼프는 이란 핵 협상을 지렛대로 씁니다. 이란과 협상이 잘 되면 중동 긴장이 낮아지고 그러면 사우디와 UAE는 미국 보호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면 긴장이 높아지고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이 더 절실해집니다. 트럼프는 이 긴장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청구서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분석하면 정말 치밀한 게임입니다. 자, 이제 이 구조의 숨은 수혜자와 피해자를 살펴볼게요. 이게 단순히 미국과 중동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게임의 숨은 승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미국 방위산 업체입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디펜스. 사우디와 UAE가 미국에 내는 돈의 상당 부분은 이 기업들로 흘러들어갑니다. 무기를 사는 건 단순한 비용 지불이 아닙니다.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방위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선순환이 됩니다. 트럼프가 이 거래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홍보하는 게 그래서입니다. 두 번째 수혜자는 미국 금융 시스템입니다. 사우디와 UAE의 국부펀드가 미국 자산에 투자하면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달러 패권이 강화됩니다. 달러 패권이란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사용됨으로써 미국이 얻는 경제적 특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다른 나라는 달러를 벌어야만 물건을 살 수 있는 비대칭적 이득입니다. 중동 오일머니가 달러로 미국에 투자되면 이 패권이 더 공고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중동의 일반 시민들입니다. 정부가 미국에 쏟아붓는 돈은 자국 복지, 교육, 의료에 쓰일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사우디와 UAE는 오일머니로 충분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겠지만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구조에 끼지 못하는 중소 국가들이 피해를 봅니다. 안보 질서가 돈 있는 나라 중심으로 재편되면 가난한 나라들의 발언권은 더 줄어듭니다.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가족을 떠올려 보세요. 중동을 경유하는 항공 노선이 많죠. 두바이, 환승, 아부다비 경유. 만약 중동 안보가 흔들리면 이 항공 노선들이 위협받고 항공권 가격이 오르거나 노선이 끊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협상의 결과가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중동과 미국의 관계가 영원히 이 형태로 갈까요? 결국 이 게임의 가장 큰 변수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전기차가 확산되고 재생에너지가 석유를 대체할수록 중동의 전략적 가치는 달라집니다. 미국 스스로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된 지금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동을 지키려는 동기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탈석유를 선언하고 비전 2030을 추진하는 게 단순한 경제 다각화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가 언제 끊길지 모르니 스스로 살아남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입니다. 자취하는 2030 청년을 생각해보세요. 매달 고정비가 나가는데 수입은 불확실합니다. 그나마 의지하던 부모님 지원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 사우디의 비전 2030이 딱 그 심정으로 출발한 겁니다.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관광, IT, 엔터테인먼트로 먹고 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2030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고 네옴시티라는 초현대적 도시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생깁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 정상화를 중국이 중재한 건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풀지 못한 사우디-이란 갈등을 중국이 테이블에 앉혀서 해결한 겁니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미국 말고도 믿을 수 있는 강대국이 있다는 신호. 이게 트럼프의 청구서 전략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적 문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다자적 안보 비용 분담 체계의 제도화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청구서를 들이미는 구조입니다. 이게 아니라 유엔이나 다자 안보 기구를 통해 지역 안보 비용을 투명하게 분담하는 룰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용을 내는 나라가 의사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만 내고 발언권은 없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의 다원화입니다. 특정 지역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에너지 수입원을 다양화하면 중동 안보 불안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미국과 중동이 무기 거래를 넘어 기술, 교육, 문화 분야에서 더 깊이 엮일수록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전쟁은 결국 경제적 손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나라끼리는 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걸 경제적 평화론이라고 합니다. 결국 트럼프의 전쟁 비용 외주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한 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동 국가들이 중국 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달러 패권의 균열을 낼 수 있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자가 청구서를 내밀 수 있는 건 상대방에게 선택지가 없을 때만 유효합니다. 선택지가 생기는 순간 그 게임의 룰은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동맹국에게 안보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 합리적인 요구일까요? 아니면 강대국의 횡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이런 경제 시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